둥근 것들은 눈물이 많다. 눈물 왕국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칼로 수박을 쪼개다 수박의 눈물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인가? 사람들은 둥근 것만 보면 깎거나 쪼개고 싶어 한다. 지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숲을 깎고 땅을 쪼개 날마다 눈물을 뽑아 먹는다. 번성하는 문명의 단맛에 취해 드디어는 북극의 눈물까지 먹는다. 배한봉 시인의 작품 지구의 눈물의 일부를 발췌해 드렸습니다. 지난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환경의 날이었는데요. 배한봉 시인의 말처럼 빠르고 편리해져만 가는 현실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의 뒤편에서 흘리는 자연의 눈물을 모른 채 한 것은 아닐까 반성해보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강물, 푸르른 산, 향기로운 들꽃.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함께의 가치를 잊지 않을 때, 지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난 다양한 지구의 모습이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문보영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 쓰는 문보영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집을 무척 좋아하고 먼 곳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문보영 시인님이 일기시대를 읽으면 그걸 알 것 같아요. 네. 집을 좋아하고 먼 곳을 네. 싫어하신다.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네, 문보영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16년 중앙시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시집 책기둥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내신 시집으로 책기둥, 배틀그라운드, 산문집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준 최선의 롱런,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문집 일기시대 그리고 소설집 하품의 언덕을 출간하셨어요. 두 권을 거의 동시에 출간하셨는데 책 내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책 내고 좀 쉬고 있어요. 아, 네. 글 쓰기를? 네, 글 쓰는 것도 조금 쉬고 있고 좀 다른 거 많이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의도적으로. 좋네요. 그런 시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시대라는 에세이와 하품의 언덕이라는 소설집을 비슷한 시기에 출간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작품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일기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서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무언가가 되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 일기일 뿐인 일기. 다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은 일기를 사랑한다. 라고 쓰셨는데 이 일기에 대한 생각과 애틋함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일기를 소재로 한 작품집을 출간하시게 된 이유와 문보영 시인이 꼽는 일기의 매력이 있다면? 사실 지금까지 산문집을 내면서도
그 산문집들도 사실은 일기를 모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올 때는 뭐 에세이집이다, 산문집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일기집이다 혹은 일기시대 제목을 달고 나오니까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랑 일기의 차이를 저는 크게 두지 않았는데 읽는 분들께서 그 차이를 발견해 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주제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점이 가장 자유로워서 맞아. 그래서 주제는 유한하지만 일기는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시나 소설을 쓸 때 혹은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막막한데 일기를 그냥 평생 쭉 쓴다 생각하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주는 것 같아요. 저 묘하게 지금 되게 위로가 됐어요. 나도 평생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일기를 쓰듯이 쓰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병 시인께서는 그 일기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잖아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책도 에세이와 소설집인데 그 혹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시를 쓸 때, 소설을 쓸 때, 뭐 에세이를 쓸 때 쓰는 방식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에세이를 쓸 때는 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고 주제도 좀 있어야 된다는 점? 어떤 교훈을 어떤 한 장면에서 교훈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나 소설을 쓸 때는 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시랑 소설은 또 다른 점은 시에서는 제가 쓸데없는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일 보석 같고 제일 중요한 문장들만 다 쓸어 모아서 박아놔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소설은 별거 아닌 문장도 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가다가 좀 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맞아요. 일기시대라는 이 에세이 집을 보면 정말 그 문보영 시인의 일기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인지 솔직담백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방자라는 챕터에 나오는 말걸사라는 말이 정말 재밌었어요. 말걸사라는 것은 이제 문보영 시인이 만든 단어죠. 내가 나에게 너무 많이 말을 걸어 죽음에 이르는 것. 이 말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항상 말을 제가 저한테 너무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뭐 그로 인해서 어떤 글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고통스러웠거든요. 소위 이불킥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거죠. 질책을 많이 하시는구나. 질책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왜 거기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나한테 말을 걸다가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걸사. 이걸 좀 그만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었던 이름 같아요. 이러다 죽겠다. 네. 생각으로. 그럼 더불어서 말심로도 나와요. 네. 말심로도 소개해 주세요. 말심로는 제가 키우는 저랑 같이 사는 반려 돼지 인형입니다. 네,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인력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책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저한테 붙여줬던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저랑 그 친구랑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행복하구나 지금 내 말을 씹는 거 보니까 너는 말심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씹는 순간 내가 너무 행복해서 딴 생각을 하느라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말심러는 행복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돼지 인형을 샀을 때 그 인형한테 이름을
맛있어요. 말심러라고 지어주시고. 그럼 또 이 기회에 그 책에 나오는 상상의 친구 내 싫은 말은? 내 싫은 말은 소개도 해주세요.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내 싫은 말은 그 친구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에세이,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서 이제 독자분들께 일기를 보내드리는 활동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일기 딜리버리. 네, 일기 딜리버리를 했는데 그게 작년 7월, 8월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그 구조에도 너무 실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타인의 얘기를 더 하고 싶고 그러다가 내 혼잣말이 대화가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상상의 친구가 나와서 그 친구가 있으면 제가 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의 친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 같아요. 내 싫은 말은. 네. 여러분, 문보영 시인님의 에세이 일기시대를 읽으시면 말걸사, 말심러, 내 싫은 말은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내 방에 물건 두고 가지마 챕터에는 또 작가님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일기시대라는 에세이 역시 불면을 겪은 시인님이 새벽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고 특이하게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종 취침 시각이 나와요. 6시, 7시 뭐 이렇게 굉장히 정말 아침에 돼야 주무시는 문보영 시인님의 팬분들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불면증이 좀 나아지셨을까? 이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독자분들이 종종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긴 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지역을 옮긴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그래도 잠을 잘 자는? 그래도 뭐 4-5시가 기본이긴 하지만 한동안 너무 잠이 안 와서 6시, 7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주로. 근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정말. 근데 그 시인님이 여기 일기시대에 쓰셨어요. 223쪽에 우울증의 경우 가수면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불면증을 보이는 유형이 있는데 나는 전자이다. 건강할 때는 불면증을 앓는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가 더 좋은 걸까 생각을. 적당히 못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너무 도피하고 싶을 때는 잠이 정말 많아지는데 불면증인 거 보면은 그래도 삶이 엄청 싫지는 않은가 보다. 그리고 네, 작가님께서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쓰는 글들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그냥 적당한 불면증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챕터에는 문보영 시인의 좀 아픈 학창시절이랄까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챕터 쓰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챕터를 쓸 때 사실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를 쭉 쓰면서 치유된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렸을 때 경험했던 또 폭력들에 대해서 더 이상 탯줄을 끊는 것처럼 매달려 있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귀인을 그쪽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그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 글을 쓴 이후 혹은 언제부터인가는 그런 귀인을 좀 안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소설 쓰면서도 좀 느끼신 적 없으세요? 소설 쓰면서요? 하품의 언덕에 소설 쓰면서도 뭔가 좀 쓰고 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런 거 느끼신 적?
없으신 걸로. 있으세요 혹시? 저는 소설 쓰면서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좀 무거운 일인 줄 알았으나 그거를 어떤 거짓말처럼 남의 입을 통해서 하고 나면 소설이란 게 어쨌든 픽션이니까 네. 하고 나면 좀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것 같다? 맞아요. 라고 느낄 때가 있어가지고 여쭤보았습니다. 네. 제가 소설 많이 안 써서 아직 모르는데. 괜히 여쭤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기시대를 보면은 시인님께서 어렸을 때 책과 거리가 멀었다. 네. 오히려 이제 오빠가 책을 좋아하고 그랬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떠셨어요? 어린 문보영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어린 문보영은 진짜 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림을 많이 그렸었고 아마 한글을 너무 늦게 깨우쳐서 그런 것 같아요. 몇 살에 깨우치셨어요? 7살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거의 입학할 쯤에 대해서 저는 제 이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래에 비해서 좀 느렸었던 편이고요.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 집 벽에 부모님이 이렇게 한글 외우라고 이렇게 익히라고 포스터 같은 거를 붙여주셨는데 그걸 혼자서 이렇게 외웠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저런 줄 알고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그림만 보고 그쵸. 사과 그림만 보고 그런 이미지를 보고 혼자 상상하는 걸 훨씬 좋아했던 거예요. 맞아. 이렇게 다 다릅니다. 형제자매도 다 다르기 마련이고 네. 저도 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뗐거든요. 예. 그래서 받아쓰기 같은 거 하면 맨날 틀리고 저도. 이래서 야단 맞으니까 전 한글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진짜 힘들었었어요. 네. 문장 맞아. 쓰는 거를. 네.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작가님, 그러니까 시인님 일기시대 읽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나. 근데 어렸을 때 그 아예 언어와 좀 동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결론적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혼자 엉뚱한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림이 저한테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맞아. 또 이야기를 혼자 지어내고 그랬던 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일기시대도 시인님의 그림이 이렇게 종종 실려 있어요. 그 조감도라고 하나요? 네. 방에 조감도가 계속 네. 실려 있는데 그게 방에 계속 바뀌고 네. 뭐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림이 또 나무 도서관 같이 상상력이 굉장히 깃든 그런 그림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보는 재미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기시대에서 밝히시길 MBTI가 네. 최근에 바뀌었다. 네. 원래는 INFP였는데 검사해보니까 INFJ가 나와서 네. 다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네. 계속 INFJ로 지금도. 살기 위해. 아, 그럼 지금도 INFJ인 네, 걸로? 인 걸로. INFJ가 더 좋아서? 네. 왜냐면 INFP는 너무 뼛속까지 저인 것 같거든요. 아.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내가 뭘 잘못했을 거야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잠을 못 자시 네,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그 사람 걱정하고 내가 뭔가 신뢰를 했을까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불안도 엄청 많고 또 혼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내성적이고 그런 그런데 INFJ, 그러니까 INFJ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불안을 조금 극복해내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세움으로써. J가 이제 계획이랑 좀 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르고. 좋네요. 그럼 INFJ인 걸로 그냥 네, 그렇게 사는 확정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운전 중이므로 뭐 그 챕터에서 네. 그 결국에 면허를 못 따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땄습니다. 아, 따셨어요? 지난주에 땄습니다. 정확히 딸 1년 정도 걸렸어요. 딸 수 있구나. 축하드려요.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따셨을까? 네. 근데 비법이 있어요. 네, 어떤 경기도에서 따셔야 합니다. 서울은 안 돼. 제가 서울에서 따다가 경기도로 가서 땄어요. 어쨌든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운전 중이므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챕터가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정말 재미있기도 재밌었고 되게 제가 공감했었던 부분이
뭐랄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회복이라는 문장,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그래 능사는 아니고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그게 꼭 저거든요. 저도요. 네. 인프피. 전 제예요. 인프제. 저도. 비슷해 결국엔. 저도. 네. 결국엔 비슷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전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누군가 해줬으면 했는데 누군가 해줬다 이런 손때를 메고. 네. 그 부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문보영 시인님의 일기시대 읽으시면 좋은 저희가 지금 한 얘기들 다 읽으실 수 있고 더 재밌는 얘기들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일기 딜리버리라는 작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시대의 포장의 달인이라는 챕터에서는 육미자님에게 받은 답장도 실려 있어요. 네.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미자님이 왜 자신의 필명을 육미자라고 지었는지도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이 일기 딜리버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편지지를 좋아하고요. 제가 학용품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편지 봉투, 편지지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되게 오래된 편지지잖아요. 어디론가 보내진 우편 이게 도장도 스탬프도 찍혀 있는 그런 낡은 편지지를 봤을 때 그냥 이상한 느낌? 항상 저거 너무 좋다 이런 느낌만 받고 있었다가 그냥 독자들한테 보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벤트처럼 시작했다가 저한테 너무 좋아서 그게 그러니까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 생기기도 하고 생계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시작을 하고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님은 이렇게 쓰는 것으로 많은 것을 해소, 해결, 회복 하신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네. 쓰는 작업으로.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소설집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소설집 처음에 실린 소설 현관에 사는 사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다친 채 태어날 거야. 정강이에 칼자국이 나 있거나 팔에 깊은 흉터가 난 채로. 다른 존재의 연민이 생존에 이롭기 때문이지.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란다. 인간이 장차 상처 인간으로 진화할 가능성 말이야. 이 현관에 사는 사람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도 되게 새롭다, 충격적이다, 그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수록작들도 그런 문보영 시인님의 만의 어떤 세계관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집을 묶으실 때 어떠셨는지 혹은 독자들이 이 소설집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소설집을 써야겠다고 해서 묶은 책은 아니고 다 쓰고 나서 그게 얼렁뚱땅 소설집으로 급하게 된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냥 자유로운 시인의 어떤 책 이런 러프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놓고 막상 쓰니까 소설처럼 된 거라서 저한테는 조금 얼렁뚱땅 나온 책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그냥 제 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깍두기 신보도 있었고 시인인데 너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별론데 하면 좀 시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깍두기 신보로 약간 그렇게 좀 썼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독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8편의 작은 단편들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8편이 있는데 그래서 총 16편인데 8편은 이어지는 연작이에요. 책말이라는 책을 이렇게 돌돌돌 말고 다니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책을 읽는 조금 다른 방법, 그러니까 책을 찢어서 돌돌돌 말고 여행지에서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는 그 인물의 이미지, 그 책의 이미지가 계속 환기됐으면 좋겠어서 중간중간에 귀를 넣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기 직전 날에 다 갈아엎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아, 이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좀 읽는 게 힘들지 않을까? 몰아서 쓸 걸 그랬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근데 또 깍두기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보겠나? 이런 심보로 좋아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책마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듣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책을 실제로 찢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마리는 어떻게 구상하신 거예요? 책마리는 태국 여행을 하면서 전 어느 순간 보니까 책이랑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 손에서 없으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행지에 갔는데 책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때 찢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끈 같은 걸 예쁘게 묶고 펴서 읽었는데 그게 새 책을 너무 다르게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읽었던 부분 까먹고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읽게 되는 거고 또 전혀 온전한 문장으로 시작되지 않는 챕터도 있고 맞아. 또 앞에를 읽었는데 뒷장을 까먹고 또 다시 읽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읽는 거죠. 한 장으로 영원히 읽기. 네. 그래서 이거를 한 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뒤집는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뒤집어서 읽으면 앞에 있는 끝난 문장이 처음 시작했던 문장이랑 맞아.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데 맞아. 그게 너무 시적인 거예요. 맞아. 예를 들면 뭐 유언장 2로 끝났는데 앞에는 뭐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다른 문장인데 유언장이 목청을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시적으로 영감이 오기도 했고 또 책을 손가락 끝으로 감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독서법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기를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다가 소설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유언장은 목적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펄럭일 수 있는 몇 년이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고 정말 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문보영 시인님의 하품의 언덕을 사시면 책말이라는 단편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책을 새롭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팁을 여러분들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집의 제목은 하품의 언덕이잖아요. 네. 하품의 언덕이라는 소설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하품의 언덕은 제가 작년에 르건이라는 소설가를 처음 알게 되면서 그분의 단편집 세상의 생일이라는 단편집을 읽었어요. 근데 SF 소설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읽고 내용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SF 같은 거를 써보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하품의 언덕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게 있다면 뭘까? 그러면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대한 하품이 나오고 그 하품 후에는 영원히 잠이 박탈되는 거야. 그 약간 저의 바람도 들어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또 불러오는 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거기에 꽂혀서인지 시인님의 모든 글을 볼 때 이제는 잠, 불면, 꿈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면의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불면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품의 언덕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멋있었어요. 상상력 자체가 너무 멋있었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문보영 시인님의 하품의 언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문보영 시인님은 그림도 그리시고 책에 그림도 그리시고 딱 그 정도만. 그게 어딘데요? 네, 그리고 춤도 추시고, 그리고 산문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다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송구스러운 감정을 느끼는데요. 사실 저랑 실제로 지내보면은 진짜 지루해 보이는 사람이군요. 실제로 지루하고 정적이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수식을 해보면은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저 스스로는 정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것들이 거의 혼자서 정적으로 하시는 것들이요. 춤 빼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춤 추러 가면은 그 이제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몇 년 후에야 제 정체를 알고 시인이야? 진짜 안 어울려. 이렇게 말하고 시인들은 저한테 춤을 춘다고? 진짜 안 어울려. 도대체 시인다운 건 뭘까? 네. 그쵸.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일단은 시를 안 쓰고 너무 많은 것들을 딴짓을 많이 한 죄책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딴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딴짓이 아니에요. 다 글 쓰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를 너무 안 썼으니까 그래도 본업인데 그래서 좀 시를 많이 고민하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좀 더 많이 쉬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쉬엄쉬엄 쉬시면서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부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일기시대의 서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는 슬리퍼가 4쌍이나 있다. 그런데 자꾸 사라진다. 내가 슬리퍼를 책상 아래 벗어두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까먹고도 다른 슬리퍼를 책상 아래 벗어둔다. 슬리퍼가 다 어디 갔지? 가족들은 의아해하며 내 방을 기웃거린다. 역시나 책상 아래에 슬리퍼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나는 왜 그러는 것일까? 무슨 둥지라도 만들려는 것일까? 집안의 슬리퍼란 슬리퍼는 다 가져가서는 말이다. 온갖 쓰레기로 집을 짓는 새처럼. 어떤 새는 둥지를 만들 때 자기 배에서 깃털을 뽑아 쓴다고 한다. 사실 책상에서 하는 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배에서 깃털을 뽑아 둥지 틀기. 내가 나를 재우고 나를 먹이는 일. 일기를 쓸 때면 매번 그런 기분에 사로잡힌다. 책상 아래 쌓인 슬리퍼 4켤레를 보면 안 보이는 4명이 한 책상에서 일기를 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어떤 일기는 정말 4명이 함께 쓴 것 같다. 일기를 쓸 때 나는 나에게서 가장 멀어진다. 나는 나에게서 멀어져 타인을 만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일기에는 늘 타인의 흔적이 묻어 있다. 누군가의 일기를 읽을 때도 비슷하다. 책을 적은 것처럼 일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선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나의 영혼은 상대방의 영혼과 미묘하게 뒤섞이면서 나는 약간 내가 아니게 되고 상대도 그 자신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일기를 쓰는 동안 나는 여러 명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서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냥 이 책 일기 시대를 요약할 수 있는 한 장면인 것 같아서. 맞아요.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네. 정말 명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네. 요즘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 저는 제가 SF를 작년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마치 자력을 가진 것처럼 제가 우연히 펼친 책도 SF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식으로의 책을 우연히 펼쳤는데 SF적인 성격이 다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보내지 마. 이 책도 되게 좋았고 지금은 남아있는 나날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고 뭔가 SF를 쓴다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힌트를 얻은 것 같기도 해요. 충분히 잘 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써 내가 이러는데 가족 이식으로를 보면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없이 과학적 설명이 한 줄도 없고 뭐 클론 얘는 클론이다. 그 클론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건지 얘기도 안 하고 얘는 클론이야. 클론입니다. 걔는 그러면 그게 소설 쓰기에 좋은 점. 그래서 이렇게 얼렁뚱땅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SF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계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세계관을 만드는 건 결국엔 상상력이잖아요.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쓰면 그게 법칙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SF 소설은 정말 잘 쓰실 것 같아요. 작가님의 상상력을 생각해 보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시도 쓰시면서 SF도 써주시길.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오랜만에 여기 다시 와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그때 첫 시집 나고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내시고. 네, 경기도로 이사도 가고 운전면허도 땄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상태가.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나온 거 제가 낸 책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오랜만에 또 찾아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시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부영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원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이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석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9년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없는 사람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설 창작 집단 와 문학 레이블 공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휴학을 할 예정이고 이제 한 주 남아가지고 종강까지. 그래요? 벌써? 네. 그렇구나. 이제 기분이 되게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못하고 있던 것들 하나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첫 타투도 받아가지고. 네, 어머, 네. 용인가요? 아니요, 이거 고래예요. 고래? 네. 어머, 그렇구나. 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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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작가님 얘기 듣고 어느새 6월이구나를 실감했어요. 6월인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저는.
다양한 지면의 소설을 발표하고 계신데 집필 활동 외에도 소설 창작 동인 와 문학 레이블 공전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개해 주신다면. 공전은 세상과 가까운 문학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이제 모티프라는 비주얼 문예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양한 문학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기획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잘 해나가다가 지금 뭐 공전은 유지하고 있지만 발간하고 있던 모티프는 4월을 끝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잠정적인 휴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모티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가님들의 텍스트와 작가님들을 찍은 화보를 같이 싣는 형식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네, 저희도 굉장히 행복하게 작업했던 팀이고요. 소설 창작 집단 어는 6명의 소설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유한 작가님이랑 조진주, 안준원, 이현석, 임구경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이렇게 6명의 작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이름만 들어도 좋다. 네. 저희 뭐 재밌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끼려고 하면서 네, 서로 소설 응원해주고 피드백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얘기 해달라고 네. 그러셨는데 이현석 작가님이랑 임구경 작가님이랑 최유한 작가님이랑 이제 6월 중순에 조진주 작가님까지 해서 총 4분이 이제 이번 올해 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오라고 네, 그러셔서 네, 첫 소설집? 네, 네, 첫 소설집입니다. 잔치해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 이렇게 연속으로 와다다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좀 해볼 만한 기획 같은 게 있을지 요새 좀 네. 많이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잔치하다 보면. 그 뭐 제 책도 아닌데 뭐. 그래도 잔치를 해주면 언젠가 잔치를 받겠지. 그렇죠. 네.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이원석 작가님과 이야기할 오늘의 취미는 바로 방탈출입니다. 네. 와, 온라인 게임도 있고 직접 방탈출 카페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게임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보드 게임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거랑 연동을 해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뭐 이 스테이지를 탈출하면 뭐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그런 식의 보드 게임으로도 지금 되게 잘 나와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프 카페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카페에 네, 가서. 방탈출 카페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지 직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네.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단서를 풀고 막 이래야 된다고 막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차후에 얘기를 해보고 일단 언제부터 방탈출 게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할 때 제가 한창 이제 성인이 된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쯤 13년, 14년 그쯤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고 처음에 생긴다는 말 들었을 때부터 이런 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몇 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 본격적으로 자주 가게 된 거는 이제 17년도 그쯤에 이제 가치관이 맞는 이런 취미 활동에 대한 맞는 친구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같이 도장 깨기 하면서 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방탈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네. 그 방탈출의 테마와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몇 개 굉장히. 소개해 주신다면.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주어지는 시간도 방마다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60분을 주는 방부터 시작해서 되게 애매하게 주는 뭐 74분 24초 뭐 이렇게 주는 방도 있고요. 그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는 방들도 있고 그리고 뭐 80분, 90분 뭐 되게 다양하게 시간이 주어지는 방들이 있고 그게 뭐 테마랄지 장르랄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서사의 장르, 뭐 이야기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딱 그만큼의 장르들이 있어서 제일 인기가 많고 대중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장르는 공포 테마 아니면 범죄 스릴러 테마 아니면 그 좀 드라마 테마, 감성적인 테마 아니면 이제 그 커플들끼리 하는 19금 테마도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거는 아직 안 해봤고요. 네. 아마 안 해보지 않을까 영원히. 네. 작가님은 어떤 테마 좋아하세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여러 명이 같이 가면 좀 스릴러 테마나 공포 테마를 좀 재밌어 하는 편이고요. 감성 테마는 좀 주로 혼자 가서 하는 걸 그러니까 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들키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네, 혼자 가는 경우도 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또 다 가는 그게 있구나. 네, 너무 그리고 신기하다. 그 유형이 되게 다양한 게 야외 방탈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 6시에 시작이다 하면은 멤버들끼리 6시까지 용산역에 간다고 치면 이제 6시가 딱 되면 문자로 어디로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메시지 같은 게 와요. 지령 같은 게. 그럼 이제 그거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네. 너무 재밌다. 가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골목에 있는 뭐 중국집으로 들어가서 암호를 말하면 그 사장이 이제 안내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테마도 있고요. 되게 사이즈가 크네요, 그거는. 그쵸. 이제 그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이제 방탈출에 이용하는 중국집 테마니까. 사장님도 섭외해야 되고. 그쵸. 아르바이트생분이시죠. 네. 네. 재밌네요. 저는 진짜 그 범죄 스릴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든지 맞춰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테마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공포 테마를 안 달고 있는데도 스릴러 테마인데도 예를 들어 그 주로 어떤 연영과 대학생 분들이나 연기를 좀 전공하셨던 분들을 섭외해서 뭐 살인마 역할을 시키기도 하고 진짜 무섭다. 그리고 뭔가 조력자? 약간 그런 역할을 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테마는 이제 칵테일 바 같은 방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살인자의 방인 거예요. 그래서 한 시작하고 5분 정도 후에 뭐 사이렌 같은 게 울리면서 어떤 그 뭐 아르바이트생 분이시겠죠? 이제 살인마가 들어오면 그 전에 저희가 다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랜덤으로 한두 군데를 이렇게 찾아봐요, 살인마가. 근데 거기서 들키면 죽어? 네. 게임 끝날 끝이에요? 때까지. 네. 난 제일 먼저 죽겠는걸? 네, 잘 숨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해준 것처럼 팀을 이루어서 해야 더 재밌는 게임이기도 하네요. 방탈출은. 근데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를 해도 되게 느껴지는 게 좀 더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탈출은 주로 그 1인 캐릭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 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모두가 같은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솔플을 하면 그게 몰입도가 더 높은데 혼자서는 못하는 방탈출도 있어요. 예를 들어 크라임씬이라는 그 테마는 이제 추리를 해야 되는 테마인데 우리 중에 살인자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네? 그쵸. 각자가 맡은 역할을 되게 잘 연기하면서 범인이 누군지를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자물쇠 예를 들어 범인의 생일로 비밀번호가 돼 있다면 그걸 풀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흥미진진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네. 한 번만 하면 해본 진짜 사람은 없다는. 미드 저리 가란데? 네, 그렇다면 이원석 작가님의 방탈출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시인 소설가들이 모여서 방탈출을 한다면 1등할 자신이 있다. yes. no. 탈출하고 싶은 방 리스트가 쓰고 싶은 이야기만큼 있다. no. 네. 방탈출을 시작하면 소설을 쓸 때처럼 캐릭터 감정에 몰입한다. yes. yes. 네, 정말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사랑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좀 애매한. 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탈출이란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스스로 갇히는 거잖아요. 네. 매력이 있을까요? 재밌는 매력이 일단 있고요. 근데 이게 방탈출 게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이름만 들으면 되게 원 패턴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갇힌다.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어서 탈출한다라는 원 패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무슨 탈출 게임보다는 약간 관객이 참여하는 연극 같은 거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해서 그 캐릭터에 최대한 몰입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되게 뭐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껴지고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것도 몰입이 높으면 더 많이 들고요. 그 되게 그러니까 연극처럼 그 배우분들 혹은 소품들이 나를 결말까지 끌고 가려는 어떤 의지가 되게 느껴지는 방탈출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되게 힘도 많이 빠지고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잘 만든 연극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 진짜 방탈출 계획자가 있네요. 기획자가 다. 근데 전문가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멋진 거기도 커다란 세계관이고 세계다 진짜. 네. 그럼 방탈출에도 난이도가 있다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제시될까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 방 들어가기 전에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문제나 아니면은 뭐 결말 같은 게 스포일러 되고 유포가 되면 조금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들어가고 휴대폰도 이제 다 밖에 두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 촬영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구나.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요. 뭐 소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뭐 창의력이나 아니면 독해력, 문해력, 뭐 심지어는 체력을 요구하는 방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테마에 들어갔는데 멀리 떨어진 어떤 물건을 장난감 그 뽁뽁이 달린 총 있잖아요. 그걸로 쏴서 떨어뜨려야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방이었는데. 제가 그 방을 못 깼어요. 그걸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좀 억울하긴 하죠. 그러니까 나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것만 하면은 다음 방 가서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운동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게 문과, 이과 뭐 이렇게 특화된 게 아니군요. 뭐든지 다 잘하면 좋은 거구나.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주 편협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과가 좀 더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수리적 문제나 과학적 문제가 나오면 이과분들이 당연히 더 잘 풀고 문과분들이 훨씬 헤맬 거잖아요. 근데 뭐 문해력, 독해력 해봤자 꼼꼼히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그 뭔가 문과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과분들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문과분들은 과학적이나 수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조금 헤매는 문제들 같은 것도 근데 굉장히 많고요. 다만 문과가 조금 더 유리한 거라면 이것도 제가 문과생이기도 하고 되게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스토리를 쫓아가는 집중력, 방식 이런 거는 조금 더 문과분들이 몰입도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이과한테 이런 것 같아요. 이과 친구 한 명 데려가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한 명 데려가야 될 것 같네. 네. 시간 내에 방탈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꺼내주세요. 정말. 저는 구출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막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뭐 천재처럼 척척척척 이런 편도 아니어서 혼자 가면은 못 깨는 방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내에 탈출을 못하면 이제 직원분이 오셔서 놀랍게도 그 다음 방에는 뭐가 있고 다음 방에는 뭐가 있고 이거를 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다음 방으로 저를 데려간 다음에 문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그냥 열쇠로 착착 열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냐면 아무래도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그거라서 문제들도 다 스토리에 맞춰서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런 스토리였다만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멋있다. 미흡하잖아요. 뭘 즐겼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아마 컨텐츠를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경우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사람이 없는 방탈출 카페도 있잖아요.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저는 부산 되게 외진데서 방탈출 혼자 이제 했었는데 그때 못 나갔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방탈출 그 테마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못 나갔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 저 처음에는 약간 그 노래방에서 그 보너스 주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 하고 했는데 이게 1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안 꺼내주셔서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도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내가 나가야겠다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풀어서 이제 방을 나갔는데 나가니까 직원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뭔가 마치 네가 왜 거기 있느냐는 어떤 잊고 계셨구나. 까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걸. 어떡해. 근데 우기시더라고요. 시간 내에 탈출하신 거라고. 뭐야. 그래서, 갇힐 뻔했어. 네,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방탈출이었는데 뿌듯했던 기억 이런 거 방금 전에 얘기일까요?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뭘 어려운 걸 해결해서 뿌듯한 적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좀 부끄럽네요. 방탈출이 취미인데. 근데 약간 범죄 스릴러나 공포 테마 가면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랑 같이 이제 방탈출을 진행하는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쫄보 친구들, 굉장히 겁이 많고 그런 친구들인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쫄보 중에서는 제일 용감한 애들. 제가 약간 그 포지션이어서 되게 하기 싫게 만들어둔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목 잘린 시체처럼 마네킹을 꾸며놓고 그걸 막 뒤져가지고 뭐 단서를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 빨간 핏물처럼 이제 그 세면대에 이렇게 받아놓고 머리카락 같은 거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 손 집어넣어서 뭐 만지기 싫은 거. 네, 열쇠 꺼내야 되고 그런 거를 주로 제가 하고요. 그 이제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막 박수 쳐주거든요. 정말 필요한 친구죠. 용감하다. 그리고 이제 공포 테마 같은 거 문을 열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다들 안 열려고 해요. 그 앞에 막 목 이런 거 달려 있으면 진짜 너무 놀라잖아요. 그것도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필요한 친구. 네. 그런 거 하면 근데 좀 뿌듯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얘보단 용감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내가 여기선 제일 용감해. 그렇죠. 방탈출 매니아들로 꾸려진 연구회가 선정한 방슐랭 가이드도 있어요? 이런 게? 네, 있어요. 오, 작가님이 도전해보고 싶은 방탈출이 있다면? 그 작년 여름에 제가 친구랑 이제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그 친구도 이제 방탈출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런 방탈출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예약을 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하자. 그거 예약하고 우리 당금주 담아놨다가 그 방탈출 하고 나서 와서 까자 이렇게 하고 당금주 키트도 사가지고 막 당금주도 담그고 예약까지 다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코로나 확진자분이랑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그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걔랑 막 절교하려고 막 갖고 자꾸 그랬는데 1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를 기다렸는데 못 가게 됐었는데 이제 그날 바로 그 친구가 자기가 돈을 내준다고 하고 그걸 다시 예약을 했는데 이제 내년 3월 10일에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거는 정말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예약해서 테마라고.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제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이상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시작이래요. 근데 감성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감성 테마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들어가서 그걸 꼭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다음에 또 걔 때문에 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죠. 정말 절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금주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묵혀두고 있어요. 다음에 한 다음에 네. 멋있다. 더 맛있는 술이 되길 그러게요. 바라면서. 그런 계획 너무 멋있다. 네. 혹시 그러면 작가님께 기억에 남는 방탈출 캐릭터 있나요? 네, 그 되게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그
방탈출 테마 이름이 꼬레아 우라라는 테마인데 그게 설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2021년에도 아직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2021년의 식민 지배국의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어떤 국민이다라는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는 테마예요. 이제 그 플레이어한테 부여되는 역할은 어떤 여성의 아들인데 이제 그 여성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그 자기 아들한테 목걸이를 하나 주고 죽은 거예요.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그걸 안 뺏겨야 되는 건데 뭐 실제로 목걸이가 어디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있다는 설정으로 그냥 몰입해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보안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뭐 엄청 잘 만들었어요. 되게 몸을 쓰는 장치랑 막 수리적인 장치랑 막 이게 되게 적절하게 잘 배치돼 있고 방 개수도 무슨 6개, 7개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장르도 막 약간 SF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게 그 애국심을 굉장히 드높여주는 장르여서 원래 그날 그거 끝나고 그 일본을 혼내주자고 이자카야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돈을 보태주기가 싫은 마음에서 네, 막걸리 집으로 그냥 갔었습니다. 바로 효과가 있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쓰신 취미와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 그런 낭독 시간입니다. 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이게 그 처음에는 방탈출을 직접 소재로 쓰신 작가님이 계셔서 그 김영하 작가님이 그 신의 장난이라는 단편을 이제 방탈출을 직접 소재로 쓰셨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거나 말씀드렸던 어떤 방탈출의 속성이랄지 어떤 의미 같은 거랑은 좀 많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제 작품을 좋습니다. 네, 들고 왔는데 이 소설은 이제 건너편의 기도라는 작품이고요. 오늘 제가 잡지를 받았어요. 그 학산문학 2021년 여름호에 수록되어 있는 네. 그러면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그렇네요. 이원석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작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현관 앞에 걸린 나무 십자가는 여전히 얼굴이 비칠 정도로 표면이 매끄러웠다. 십자가 속에서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서둘러 시선을 옮겨버렸다. 라면을 끓이던 양은 냄비, 다리 하나가 삐걱이던 작은 밥상, 공간에 비해 너무 큰 텔레비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네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느린 걸음으로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나는 네 방문 앞에서 조금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렸다.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놓인 침대는 이제 스프링이 다 망가져 좌우의 기울기가 달랐다. 살짝 걸터 앉았더니 요란한 소리가 났고 나는 깜짝 놀라 다시 일어섰다. 액자에 걸린 어릴 적 사진, 조그마한 십자가, 태권도 품증 같은 것들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마침내 나는 원목으로 된 낡은 책상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고개를 숙여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준비 동작들은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너져 버렸다. 눈물이 맺히고 흐를 때마다 눈앞이 흐려지고 맑아지기를 반복했다. 있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여전히 아주 작고 단단하고 여기저기 모난 것이. 나는 한동안 말없이 돌멩이를 보며 울다가 상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작가님의 낭독이었습니다. 방탈출 얘기를 하고 들어서 그런지 감성 테마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방에 나오는 이 문장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경남 진주에 이제 2014년에 운석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4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소설의 인물들은 비공식적인 5번째 운석을 주어서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소년들, 고등학생, 남성 고등학생들의 이야기고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게 운석이다라고
믿으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인물들인데 저는 방탈출 같은 경우는 혼자보다는 둘 이상이 가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근데 혼자라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좀 즐기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방탈출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자물쇠가 풀리거나 아니면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리하고 추론해도 결국은 이게 정답이 되려면 맞춰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들이 조금 얼마간 소모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거 정답 같으면 정답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거나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 둘이서 갔다면 보통 방탈출은 되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인기가 많거나 재밌는 테마들은 뭐 살인범이 돌아다닌다던가 뭐 귀신이 있다던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랑 저만 어떤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일 것 같다는 걸 맞춰가면서 그걸 믿는 작업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탈출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걸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뭔가를 같이 이게 맞다고 믿는 어떤 마음이 되게 오히려 정답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고 우리가 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소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학사문학 몇 월? 네, 2021년 여름. 여름. 네, 오늘 받았어요. 아,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수상 소감에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자세한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을 쓰겠다. 나는 전시된 일기장이다. 나를 견디게 하는 사람들의 견딜 힘이고 싶다. 네. 더 자세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후회하진 않는데요. 이걸 쓴 걸 들을 때마다 좀 이게 낯뜨거운 모든 수상 소감이 그렇죠. 또 그게 또 매력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한참 저기 들떠가지고 쓰는 어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세한 사람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구상할 때 막 번뜩이면서 생각나는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물론 당연히 소중한 뭐 재산이고 좋은 것이지만 저는 좋은 소설은 떠올리지 않고 보던 것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야기도 되게 핍진한 경우가 많고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 이 사람이 이걸 되게 자세하게 보고 썼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래서 그냥 자세한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떠올린 것이 아니라 바라보던 것을 쓰는 사람? 그게 제가 등단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아이고. 본받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많은 걸 배운 것 존경합니다.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소설집 계획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뭐 소설가로서의 계획 뭐 여러 가지. 방탈출에 대한 계약도 좋습니다. 방탈출은 그 내년 3월 10일에 거기를 꼭 가는 것이 네. 목표고요. 네. 소설집은 확정된 날짜는 없는데 계약은 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모이면은 바로 보내주시면 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지금 발표된 작품이 7편인데 뭐 욕심 같아서는 마지막 한 편도 그냥 발표한 다음에 내고 싶지만 이게 또 다른 욕심으로는 책 그냥 빨리 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주 빠르다면 내년 초쯤에는 네,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방탈출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원석 작가님의 첫 소설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이 작수치에 나와주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끝으로 나에게 방탈출이란 땡땡이다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뭐라고 해야 좋을지 물어봤는데 나에게 방탈출이란 비좁다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덩치가 이제 살집이 커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탈출은 결혼식이다. 결혼식? 왜냐면 정말 가서 하는 거 별거 없는데 하고 나오면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고 그리고 돈 나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정이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6월 18일 금요일 7시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 소설가와 황인찬 시인을 모시고 갑자기 분위기 사랑 갑분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문학광장 유튜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7시에 많이 봐주세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